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한동안 좀 아파서 병원에 처음 입원했었는데, 예. 뭐 닷새 동안.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감기도 낫고 건강한 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등단하신 지 50년이 지나셨습니다. 여전히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특히 지난해 많은 작품들이 나왔죠? 뭐 쓰기는 옛날에 썼던 것들, 일기에 썼다든지 또는 이미 발표됐었던 것이 단행본으로 안 된 것들, 그런 것이 이제 함께 쏟아져 나와서 많이 나온 것 같이 느껴지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실 제 사생활 얘기 같은 거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역시 그 종교적인 그 과정을 쓰다 보니까 교토에서 제가 1년 동안 있었을 때 쓴 일기, 그리고 그 과정 또 강연한 것들, 이런 걸로 해서 지성과 영성으로 했는데, 저에게는 아주 특수한 책이었고, 또 전무후무한, 앞으로야 다시 또 그런 책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작년 한 해에는 다시 거듭 태어나는 그 새로운 한 해의 첫 출발이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다라면은 뭐 단연 이어령 교수님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린 시절의 그 영향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그렇지만 지성적인 어린애라는 건 없죠. 감성적이죠. 대부분이 태어난 하나의 그 감성 감각에서 첫 출발을 하는 건데, 저는 대표 지성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좀 닭살 같은 것도 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남보다 그 지적인 신동소리를 들었기보다 참 감성적인, 그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정성을 떨었나, 그런 게 참 이상스러워요. 가령 어른들이나 느끼는 건데, 그 가거리에서 이렇게 그 벼가 다 비어있는 빈 들판에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다든지, 뭐 봄이 돼가지고 나물 캘 때 혼자서 뒷짐지고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 어린애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과 거의 똑같은 감성적인 세계가 저에게 있었는데, 특별히 그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받은 그것이 아버지한테는 좌뇌, 분석적이고 지적인 지성, 또 우뇌는 어머니의 감성, 그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대담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남보다 뛰어난 건 없는데 좌뇌 우뇌가 거의 비슷하게 발달한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가이셨습니까?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네. 그냥 뭐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끝없이 첨단 기술, 지금으로 말하자면 벤처를 하신 건데, 그 병아리 부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병아리는 시골에서 닭이 이렇게 품어서 내는 건데, 부화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 부화기를 통해서 병아리를 까는 그 부화기를 했는데, 그 시골에서 그 부화기 그 닭농장 해가지고 성공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부화기 이렇게 비싼 거, 그것도 일본에서 주문해가지고 온 부화기와 그런 뭐 전기 뭐 이런 부품들이 실패하시면은 고스란히 곡간으로 남겨지면, 내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불도 켜보고 뭐 돌려보기도 하고. 또 촉성재배,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비닐하우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촉성재배란 말에 겨울에 오이가 난다, 토마토가 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대의 증언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오늘날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시골에서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시고, 그 당시에 유리가 귀하고 없었을 때니까, 또 비닐도 없었을 때니까는 그 일본 쪽에 와시라고 이 실이 들어가 있는, 보통 거는 찢어지니까 안 되니까 실을 넣은 와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오셔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이제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토마토하고 막 정말 오이가 1월 달 막 이때쯤 되면은 그냥 토마토가 쫙 열리죠.
근데 그걸 누가 사줘요? 그 뭐 시장 보고 하신 게 아니고 순전히 그 재밌어서 하신 건데 안 팔리고 가져가는 사람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토마토 이제 준대도 신물이 날 정도로 시골 사람들 다 그냥 다 따먹는 거죠. 또 누가 와서 또 자꾸 꼬시면은 그거 하세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돈도 속이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고소하라고 그러면 야, 그 사람들 좋은 사람이 오죽하니 나를 속여서 돈을 떼간 거냐 이러시고 그런 점에서 그 아버지가 그 많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자꾸 지금식으로 하자면 벤처 뭐 신기한 거 하니까 결과적으로 살림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요. 남들은 내가 굉장히 귀하게 큰 줄 아는데 밥을 전쟁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밥을 며칠씩 굶어 보기도 하고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어디 가서 친구집이나 친척집에 가 있을 때 밥 먹었냐 그러면 배는 너무너무 고픈데도 내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또 우리 못 살았던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었어요 해놓고 너무 배가 고프면 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숭늉이 꼭 있어 시골에는. 그러면 그것도 물만 먹는 채 하면서 물을 다 먹어야 숭늉을 그 안에 있는 걸 누룽지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그 누룽지 좀 먹으려고 다 먹는 그런 아주 자존심이 강하면서도 참 최아래의 밑바닥의 체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했죠. 아버지가 좀 더 지독하게 좀 자식들을 위해서 좀 더 치부도 좀 하시고 재산도 지키시고 이러실 것이지 이렇게 방치했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지켜주신 거지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지 않고 그런 점에서 그 유년 시절이라고 하는 건 저한테는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그 아주 밝은 면과 어두운 양면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당시에 여학교를 다니시다가 이제 결혼하셨는데 보수적인 집안에서 딸을 누가 교육시킵니까?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께서 후원을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데 그 완상용 그로 기른 복숭아 나무를 복숭아를 이렇게 싼 신문지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뻔한데 거기에 글씨를 아주 잘 쓴 글씨가 있으니까 저게 누구 글씨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누구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걔가 이렇게 글을 잘 쓰냐 글씨를 잘 쓰냐 안 되겠다 얘 학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학교에 이제 들어가시고 아버지는 배제학당 다니시다가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나오니까 이제 시골에 다시 내려오셔서 용인으로 내려오셔 계시다가 통혼이 돼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지금으로 치면 여학교, 중학교를 다니시다 말고 이제 졸업은 안 하시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저희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읽어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 저의 행운이었다. 이 지적 생활을 하고 후에 이제 교수를 한다, 언론인이 된다 할 때의 그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문학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혜택을 받은 모든 그 사회 조건이 나빴지만 저에게는 참 그런 게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거예요, 두고. 한국 사람들은. 그때 교수님께서 이 붓을 잡으셨다고 네. 하시는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 돈도 있고 쌀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붓을 잡은 것을 그렇게 흐뭇하셨던 부모님을 가졌다는 거. 왜 너 거기 돈 좀 집지? 거기 좀 쌀 좀 집으면 네가 잘 쌀을 텐데 말이야. 그 왜 붓을 집냐라고 하셨을 텐데 그걸 자랑스럽게 너는 붓을 집었단다. 다음에 책을 집었단다.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그런 글을 쓰는 걸 되라. 그렇게 하신 그 분위기와 어머니의 그런 자랑스러움이 남들이 가난하다고 문학하면은 밥 굶는다고 다 그러던 시대에 제가 당당하게 문학을 하게 되고 아무 꿀 것 없이 글 쓰는 자긍심을 가졌던 것은 돌날 내가 집은 붓이 아니라 그 붓을 집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랐다는 것도
아버지의 그런 끝없는 탐구심, 지적 호기심 속에서 자랐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해피하다. 아주 참 나는 선택되게 태어났다. 남들은 불행한 내 소년 기억을 가지고 있고 다 식민지 때니까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행복이라고 부르냐 그러는데 그 당시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행복한 유년 시절을 지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년 시절을 일제시대에 보내셨는데요. 특별히 남는 그 당시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불행하게도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리 누님이나 형님까지도 한국을 배웠어요. 조선어를 그 당시에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상시대로 들어가니까 1930년대 이제 후반 쪽으로 들어가니까 총국민 총동원령이 해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또 막 진화 사변 이후에 대륙 정책을 해가지고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니까 한국말을 쓰면은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얘들을 일본어 훈련을 시키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일본말을 모국어처럼 배우고 한국말을 하게 되면은 후다 그래가지고 후다는 게 표라는 뜻이 일본말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뜻 해가지고 너 말이야 그럼 후다. 친구를 보고 지금 반가워서 야 뭐 너 후다. 왜 그런가 하면 표를 10장씩 나눠줘가지고 뺏겨서 표를 뺏긴 애들은 변소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표를 많이 빠진 애들은 그 당시에 잡기장이라고 그랬는데 종이가 귀할 때이기 때문에 잡기장을 참 배급을 줬을 때인데 그때 그 상 탁 찍어가지고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 친한 친구들 같은 지금 압박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린애들이 소견머리가 없으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표 안 뺏기려고 요 게임을 시킨 거예요. 심지어 이제 표 뺏기면 안 되니까는 일본말 제대로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가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한국말 하니까 소설 뒤에 쫓아가지고 담에 숨어 있다가 엄마 하면은 후다 너 표내놔 그러면은 뺏기는 거예요. 나는 물론 공부도 잘할 때고 뭐 이렇게 일본말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다 표를 뺏은 거예요. 이만큼 뺏은 거예요. 누가 사정하면서 그거 몇 표만 나한테 주면은 나는 벌 안 쓰는게 나눠주대도 그걸 안 나눠줬단 말이잖아요. 왜? 어렸을 때 그게 자랑스럽고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이용을 해서 그게 바로 식민지 교육이다. 식민지 교육 지금 알지도 못하고 뭐 친일이다 뭐다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친일이고 뭐가 뭔지는 당해본 사람이 안다.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어린아이들한테는 절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뇌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죄악이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애들한테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요. 막 사고가 꼽히는 아이들에게 틀을 만들어주는 거는 이거는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거다. 자유로운 사고에 상자를 만들어주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세멘트 찍어내듯이 인간의 뇌를 세멘트 굳히듯이 하는 거다. 제가 평생 글을 쓰는 가장 기본은 이 자유의 문제예요. 어떤 정의, 어떤 이념이라도 적어도 애들한테 생피를 빠는 것 같은 그런 이념적인 주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 때 우리 언어 말살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놀이까지도 전쟁과 연관시켜서 놀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요즘 애들도 전쟁 놀이 하고 뭐 우주 전쟁도 하니까 있었지만
도저히 이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그 당시에 뭐 놀이 장난감도 없었을 때인데 유독 그건 팔았는 것이 불면은 훅 나가는 화살 같은 게 이렇게 저 인디안들 이렇게 훅 불면은 나가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만한 데다가 그 관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처칠 얼굴이에요. 근데 그땐 처칠이라고 안 하고 짜찌루라고 그랬어요. 짜찌루. 후에는 정말 처칠은 위대한 정말 그 영국을 구해낸 영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적국에 짜찌루, 루스벨트 대통령, 쇼카이세키 장개석 요 세 사람이 적의 원흉이죠. 그 얼굴을 그려놓고 짜찌루, 루스벨트 얼굴 그려놓고 눈을 맞추면 10점, 코를 맞추면 무슨 8점, 귀 맞추면 뭐 2점. 그래서 그 눈동자를 딱 꿰뚫어야 최고 점수를 받았을 때 짜찌루 그 눈에다가 확 불면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눈을 후비고 코를 찌르는 그 전쟁놀이보다도 더 이거는 나쁜 거죠. 하나의 구체적인 사람을 전쟁은 누구 죽이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암살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우리들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강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일본 사람이 다 그랬다고 하네요.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들 감히까지 만든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까지 지배한 거다. 해방은 우리만 된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해방된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국주의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 너희들도 피해자고 우리도 피해자인데 왜 자꾸 너희들은 일본의 그 당시를 미화하려고 그러느냐.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특히 그 어머니를 가진 자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막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그래요. 형제가 많으셔서 형제들하고 보낸 시간도 굉장히 길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나만 낳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도 아직도 글을 쓰고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낡았다. 이런 새로운 세계에 오는데 너희들 뭐하냐. 이런 말을 해줄 수 연령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어렸을 때 형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대청마루에 쫙 수박들 먹으면서 불 켜놓고 그러면 우리 큰 형은 빼빼로 먹고 막 이런 그 영화 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대도 안 되죠. 대학생들인데. 그럼 또 우리 사촌들, 외사촌 누이들 이제 또 여름들 모이죠. 겨울방학에 여름방학 다 모여요. 그러면 어린애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일일이 말 챙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살, 6살의 나이인데 형들은 제일 우리 형은 아버지 뻘인데 그 대학 얘기를 유치원도 안 간 애가 듣고 그 지식을 얻어들으면서 재밌어하고 함께 어울렸다는 거죠. 이게 형제예요. 이게 형제. 절대 사회가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샤이닝 브라이트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영어 노래. 그 샌님 뭐라 뭐 이렇게 이상한 속된 말로 부르고 막 그리고 돌아다녔거든요. 그 영어 모르니까는 샤이닝 브라이트 하는 게 뭐 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샌님 뭐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 지적인 성장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의 대가족이라는 데서 배웠다. 그리고 거기에는 승마하는 형님도 있고 음악하는 형님도 있고 기타하는 형님도 있고 그러니까 미술, 음악, 스포츠 또 우리 바로 셋째 형님은 그 전교에서 막 1등하고 하는 그 스케이트 운동선수예요. 나중에 체육선생까지 하셨지만 그러니까 미술 우리 큰형은 미술을 하셨는데 미술을 하는 형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엔 복싱하고 뭐 이런 또 형님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 때 깜짝 놀라웠지만은 기계체조 선수였거든요. 평행본 선수였어요. 시범을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서도 역도도 하고 그런 이 평행본 이런 건 처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좀 창피해서 말 안 하는데 이렇게 방황하고 육체와 정신의 양극을 오고 가는 젊음의 시절을 가졌다는 것은 그 형님들이 이미 나보다 앞서간 형님들이 모델을 보여줬다. 그래서 대가족. 저는 아직도 대가족주의고 대가족 애 중에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나라 이거요. 장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데 막내는 아주 자유롭고 또 가정에서 아무리 엄한 집안이라도 막내한테는 잘해줘요.
어머니께서 그 평소에 질문 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호기심이 많으시던 교수님한테 그 끼치신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해고하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참 미움받는 미운 오리 새끼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다른 애들이 이렇게 눈도 좀 멍하고 그래야 안아주고도 싶고 친구가 되는 건데 눈 똑바로 뜨고 뭐라고 따지고 그러면 그거 얄미워서 나한테 대한 어른들의 평은 딱 한 가지. 똑똑하다도 아니고 무슨 애가 뭐 하다도 싹싹하다도 아니고 얄밉다 해서 얄밉다. 아무리 지적이고 깜짝깜짝 놀란 얘기를 해도 얄미운 거로 받아들인 것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다 아는 거로 덮어둔 거를 그걸 물은 거예요. 가령 천지현황하고 하면 하늘은 푸르고 땅은 초록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문 선생은 천지현황하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으로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렇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서당 선생님 하늘이 왜 까매요? 그러면 여기서 밤중에 보면 까맣잖아. 그러면 땅도 까매야지 왜 까면 노랗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이 녀석아 이 천자책 읽고 이 속에서 다 성인분자들도 다 천자책 읽고 다 영의정도 하고 모두 벼슬 다 하는겨. 네가 어린 놈이 뭘 한다고 토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아니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어떻게 하늘이 왜 까마냐 이거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데 눈 똑바로 쓰고 덤벼든다니까 얄미운 놈이다 이런 거예요. 학교 가서 선생들도 참 사실 이상한 거 많이 가르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막 때리지 않으면 수업 방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용기를 주신 분이 어머니다 이거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글을 내가 글을 깨치기 전에는 말로 책을 읽어주시고 조금 커서 6살쯤 될 때는 글자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는 끝없이 나의 상상력과 나의 지적 파트너가 되시고 그래서 그 질문대장 소리 듣고 학교 가도 집안에 와도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나에게 어머니는 그 감성과 지성을 그 자라는 과정에서 짧았지만 나의 생에서 너무나도 짧게 어머니는 초등학교 제가 3학년에 4학년 올라가는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도 짧은 동안의 기억이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계시다. 아마 더 오래 사셨으면은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깨졌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절정에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싸늘하게 대해도 어머니만이 나를 지켜줬었던 그 시기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영원한 구원의 그걸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사람이 당신 나이가 몇인데 70이 넘어서도 창피하게 자꾸 어린애처럼 어머니 얘기를 하느냐 그러는데 나는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라온 성장의 가장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의 하나의 말뚝 또는 비명 이런 걸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억되는 것이 아버지는 장수를 하셔서 정말 내가 남의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 때도 아버지가 곁에 있어 주셨지만 어머니는 같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 곁에 늘 이렇게 있어서 어머니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어머님께서 이렇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러셨다는데 그 시절에 어떤 책들을 주로 많이 읽으셨습니까? 예, 뭐 그 당시에 목록들 1930년대니까 뭐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백남 뭐더라 백남 역사 소설가가 있었어요. 예, 그 있으시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영문을 번역한 어머니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천로역정이라든가 천로역정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자 옆에다가 토를 다는 천로역정이라든가 딱지소설이라든가 그런데 어머니는 문학소녀라 그 당시에 그 뭐 이렇게 이를테면 문예춘추 같은 거 뭐 이런 잡지 뭐 그런 문학 것도 읽으시고 주로 그 레미제라블로 지금 분명히 생각나는 것은
그 잠발장의 그 레미제라블을 읽어주신 그 생각이 나요. 정말 어머니 사랑을 독점을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바로 우리 형이 있는데 늘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형님이 외로웠을까. 2살인데 내가 낳자마자 외로웠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뭐 그 아들 중에 뭐 나만 귀여웠겠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마지막이고 다른 애들은 내가 보살필 수 있어도 얘는 내가 언제 일찍 세상을 떠나면은 얘를 누가 키울까? 늘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성장하고 괜찮은데 나이 어린 저를 놓고 돌아가시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서울의 병원에 전쟁통이니까 마취제도 없이, 마취제는 전부 전쟁으로 가가지고 생으로 그 수술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목이 타시는데도 그 어머니 잡수시라고 귤을 이렇게 문병 오신 분들이 놓고 갔는데 그걸 애들 준다고 그걸 머리맡에 놓고서 보시기만 하다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하고 이제 귤이 함께 온 것이죠. 그 하얀 상자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글에다 썼지만 길 지나가다 보면 귤 뭐 1,000원에 떨이 해가지고 놓으면요 가슴에서 진짜 막 불꽃이 솟아올라요. 저렇게 흔한 걸 거저줘도 안 먹는 걸 요즘 애들이. 그걸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걸 못 잡수시고 머리맡에 놓은 채로 두고 그것도 누가 먹겠어요. 고향에 오니까 누구도 못 먹죠. 그러니까 산소에 어머니와 함께 묻을 때 그 귤을 이제 함께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보냈는데 지금도 묘비명에다가 향기로운 귤 남겨두시고 떠나신 어머니 이제 그걸 썼는데 그 귤의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참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 결핍의 시대죠. 지금 애들은 전혀 모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제사 지낼 때는 홍동백서에 없는 건데 꼭 귤을 갖다 놓는데 이게 홍색인가? 백색인가? 중간에다 놔요. 중간에다가. 이런 슬픈 이야기들이 어떻게 역사책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역사책은 어느 임금이 어떻게 했고 어느 대통령이 어떻게 했고 어느 조약이 어떻게 했고 밖에 역사책엔 쓰여지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가 이게 진짜 한국인의 역사다. 귤을 그 목마르면서도 귤이 구해가지고 놓고 가는 그 어머니가 우리들의 역사고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추상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피로 겪었던 이야기가 그게 역사가 아니면 뭐가 역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사고 바로 우리가 6.25 때 겪은 것이고 일제식민지 때 겪은 어머니의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들이다. 소설가가 왜 위대하냐? 이념을 써서 위대한 게 아니다. 이런 사소한 얘기들 속에 우리의 역사가 숨어있고 비극과 기쁨과 슬픔이 있는 거다 말이죠. 그 어머님의 그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면 책 읽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사람의 철학을 하든 정치를 하든 과학을 하든 어머니 했을 때 손에 책을 들고 있는 어머니를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이고 뭐고 언어적 사유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이죠. 숫자와 언어예요. 두 가지예요. 인간은 인간이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책을 읽는 어머니를 보여주면 앞으로 무슨 엄지족이 되든 뭐 트윗을 하든지 간에 결국 책이 기본이 된다는 거죠.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단 한 권의 책을 읽어도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책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언어 감각이라든지 어렸을 때의 그 언어에 대한 것을 10살 이전의 언어에 대한 감각을 모르면 후에 아무리 배워도 이 말이 무게가 어떤 거고 이 말은 빛깔이 어떤 거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음치가 있듯이 언어치도 있다 이 세상에. 저는 바보가 우리 집에 1권부터 36권이 있었는데 1권부터 읽는 줄 알았어요. 근데 1권이 되게 어려운 신곡이요 이게. 지금 읽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좌우한 의무적으로 1권 읽어야 2권 재미난 걸 읽는다 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좌우한 1권서부터 36권 세계 단편 소설집이 끄트머리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 초등학교 때 가서 또 이렇게 읽고 있으면 선생님 너 나와. 그러고 애들 보고 예 이런 책 읽을 수 있냐? 그 세계문학전쟁 어른들이 읽는 거니까 못 읽어요. 근데 너는 폼 잡을러 애들한테 자랑을 읽지도 못하는 책 가져와서 폼 잰다는 거죠. 그 얄밉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억울하니까 제가 재밌어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걸 읽어? 제가 그러면 읽은 거를 내가 얘기할까요? 그러고 뭐 부활 같으면은 뭐 몇천 명이 뭐 해가지고 풀을 뽑아도 보모 나오지 않고 뭐 이거를 어렸을 때 기억력이 좋으니까 쫙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뭐라고 하느냐면 얘는 책의 노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지표가 있어요. 책의 노예. 영어 일본식 발음으로 스라브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써온 거 있는데 그렇게 책에 아주 몰두했는데 커서 독서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공부지 독서 아니에요. 6, 7살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 이때 읽은 책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두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다 바깥에 쓰여진 기억물에 지나잖아요.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10몇 살 이후부터 피아노 치면 절대 그거 못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서 조기를 하라는 것이 조기교육이라는 게 그런 뜻에서 조기교육이지 애들 갖다 잡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닥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장 감수성과 이거 일어났을 때 뭔지도 모르고 재밌어서 지가 몰두하는 거 그런 것이 그 기가 막힌 후일에 뭘 만들어내니까 지금도 나는 6살, 7살 때의 체험이 이 나이에도 하나의 문학적, 지적 리소스가 된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도 얘기했지만 내가 6살 때 햇빛이 꽉 찌는 여름 들판을 지나다가 가다없이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사건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그 원초적인 체험, 인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허무와 공허, 외로움, 나는 혼자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지금 보니까 그게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의식했겠죠. 햇빛이 강렬한 햇빛에서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굴렁쇠 굴리다가 뭔지도 모르게 눈물 흘렸던 거. 그런 체험들이 유소년 때 다 결정되는 거다. 어른이 되고 나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 아니다. 그건 그냥 공부다. 해방이 되고 이제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학창 시절을 보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에 대한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6학년 때 제가 6학년 8월 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저의 기억은 줄곧 해방이 되기 전까지 등화관제라고 그래서 미군이 폭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에 불을 못 켜게 했어요. 그 불빛이 새어나가면 막 쫓아와서 막 큰일이 나는 거죠. 비국민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 기억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너무 실감 있는 게 광복이 빛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해방되고 그날부터 불을 환하게 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촛불을 켜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이 날까 봐 그러면서 요만한 빛이라도 새일까 봐 들킬까 봐 그렇게 책을 읽다가 정말 창문 열어놓고 그 불 환하게 켜놨던 그 불이 환한 거, 빛이 환했던 거 그게 저한테는 광복절이고 해방을 맞는 날이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벌써 그때도 다 일본 식민지에 다 동조하는 것 같았지만 해방이 되니까 일본 물건 끊어다가 가미다나니 뭐 이런 거 다 내버리고 더 우스운 건 말이죠. 뭐 광목 이런 거 숨겨뒀던 거 그걸 다 갖다가 이젠 해방되면 뭐 이런 거
지천으로 있을 테니까 해가지고 그거 막 나눠주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역사를 너무나 간단하게 봤구나. 또 일본 책들 갖다 불살르고 이랬을 때 그 지긋지긋한 일장기를 버리지 않더라고. 왜냐 그러면 일장기에다가 파란 칠만 똥 이렇게 하면은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양구통에다가 팔개 그리면. 그때는 팔개도 잘 몰라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양쪽에다가 뭐 막대기 같은 거 그려놓고 이걸 하니까 삽시간에 하루 만에 일본 국기가 태극기로 변하면서 그걸 들고 나와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걸 보고 야, 일장기 속에 꼭꼭 숨어있던 태극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봤던 그 경이로움,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었다. 엊그제까지 막 일본을 위해서 울던 사람들을 누가 귀띔조차 안 해줬는데 하루아침에 저것들이 저기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니 그 역사적 충격이 그게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된 역사를 믿었던, 역사가 사기를 친 그런 걸로 유년 시절을 지내고 성장해서 머리통이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는 그때에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러자마자 바로 좌우 익삼이 붙어가지고 조그만 마을에 어느 데는 그 남노당 계통이 있었을 때는 해방이 되면 거기는 완전히 좌익의 시스템으로 돼 있고 우파 뭐 되고 서북 청년이 내려와서 또 막 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 내 남루한 조국과 만났을 때의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6.25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살려고 배신하고 엊그제까지 예 형님하고 하던 사람을 고발하고 밀고 하고 때려 죽이고 이런 그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도덕과 틀이 무너지는 그게 우리의 전쟁이고 심지어 내가 전쟁 데카메라에다 썼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지만 기총사격 같은 거 하니까 어떤 여자가 그냥 급하니까 뭘 막은 거예요. 보따리로. 알고 보니까 자기 애를 갖다가 지 애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으니까 뭐 옆에 있으니까 그냥 포대기 딱 한 거예요. 그 어린애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애가 총탄을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념을 초래해야지. 이념 싸움을 계속하지 마라. 젊은 애들까지도 말려들게 하지 마라. 우리 때에서 끝나자. 왜 젊은 애들까지 끌어들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나이에 참 우린 큰 죄를 졌다. 전쟁 시대 또 전후 시대가 매우 암울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시절에 그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학업은 어떻게 계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전시 학생증의 전시 때는 뭐 거의 판잣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가교사에서 부산 피난 가가지고 근데 참 그 대신동에 그 서울대학 캠퍼스가 있어요. 물리대가 요만한 그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 콘서트 미군 콘서트 같은 거 해놓고 유리창이 없으니까 전부 망창에다 이렇게 그 군인들 콘서트에다 하는 건데 그 안에는 우동 가게처럼 그냥 책상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 의자로. 거기다가 우리가 낙서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무슨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뭐 프랑스시 하면 프랑스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게시판이 없고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우동 가게의 그 장의자 같은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어떤 건 칼로 무수한 젊음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군복 입고 와가지고 군속들이 된 교수들이 와가지고서 흑판도 제대로 없는 데서 얘기했던 그 교탁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그냥 깡그리 없애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게 바로 전쟁의 흔적을 지운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나는 전쟁의 흔적을 본다. 오죽 급했으면 오죽 살 집이 없었으면 저런 역사의 증언을 하는 유물들을 한 평의 땅을 못 남겨두느냐 말이야.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과로 진학을 하셨고요.
등단을 그 재학 중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물리대에서 이제 학예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죠. 그것이 물리대 학보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잡지나 순수 문예지가 별로 없었고 무슨 학술지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리대 학보에 가면 맥타가드 같은 그런 영문학 선생 거를 영어 원문 그대로 실린다든지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를 그대로 그 번역을 최초로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넣는다든지 그때 그 제가 그 잡지 물리대 학보를 만든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지성에 굶주려 있는 학생들이나 심지어 대학 외 사람들도 그 책을 많이 구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후배들이 이제 물려서 받았을 때 이상론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작가 이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어 있어서 이미 재학생 그 무렵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약간의 나이였지만 그런 걸로 이미 문단에 알려졌었는데 나는 신춘문예 안 받는다. 누가 내 작품을 심사하냐? 뭐 이런 건방지 생각 때문에 안 했는데 당시에 모 시인의 출판기념회에 가서 또 한바탕 한 거예요. 막 공방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알아듣고 모 신문사의 부장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날 찾아가지고서는 마음대로 지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욕 한번 써봐라. 그게 우상의 파괴예요. 우상의 파괴인데 이것은 정식 루트로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 게리라 전법으로 참 그때 신문이 4면 정도 나올 때인데 한 면에 4면 중에 한 면을 전체를 내 글로 도배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신문이라면 반수 이상을 제 글로 메꿨다고 가정하면 되죠. 그 임팩이 어마어마하게 컸죠. 제 글의 내용보다. 그러니까 전후에 뭔가가 불만은 가득 차 있고 지적인 그 굶주림은 있고 거기에 여전히 권위주의는 남아 있는 데다가 들이치니까 그게 문단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으로 젊은 사람이 그 기성인을 들이치는 걸 20대 젊은 학생이 들이치니까 우상의 파괴니까 좀 우상들이 많은 것에 그걸 아이코노클라스라는 우상을 그냥 파괴해버리자. 이런 우상 저런 우상해서 이 5개 우상이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대가 뭐 김동희 선생님 뭐 비롯해서 뭐 염상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들이친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건 그게 매니페스토 선언이지 평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 내 목소리를 내겠어 하는 소리지 평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도 아주 심플 센텐스로 매니페스토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사람은 대표적인 상징으로 나온 것이지 그분들의 문학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좀 착각하고 있어요. 후에 제가 이제 등단을 하는 것은 그게 말썽이 생기고 막 그 정식 루트로 안 밟아 놓은 사람으로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학예술이라는 데다가 현대시의 운구벤과 운벨트라고 하는 논문하고 그 비유법 논거라고 하는 이제 많은 학술 논문 비슷한 걸 이제 써서 문단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성문단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젊은 세대들이 기치를 모여가지고 현대비평가협회라는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성세대들의 선배들의 끌어오는 힘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스스로 선언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 반항한 제1호가 그때의 우상의 파괴였다. 그 이전엔 그게 없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얄팍하게 해석해가지고 기성인을 때리면 유명해진다고 그래서 그걸 했다. 유명 전략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문단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기성인들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동방사롱이라고 당시에 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인데 제가 나가서 있으니까 제 얼굴을 모르죠. 무명인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야 앞으로 글 잘 써야겠다 문인들이. 야 뭐야 그 어떤 녀석이야. 나 화제가 제 얘기예요. 거기 와가지고. 그래서 그 바이론이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일양 유명한 시인이 됐다 하는데 저는 시인은 못 되고 일양 유명한 평론가가 된 거죠.